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살펴보니까 2차 전지와 전기차 섹터였더라고요. 조회수도 가장 많이 나온 종목들은 2차 전지 내의 종목이었기도 하고요. 2023년에 들어서면서 작년 말에 조정을 보이면서 쉬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금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거에 제가 올려드렸던 관련 영상들을 쭉 정리하면서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스터디를 해보는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2차 전지 시장의 밸류 체인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광물 자원부터 시작해서 특히 리튬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죠. 소재 쪽 크게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고 그 안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정 물질인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CNT 도전재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셀을 직접 양산하는 셀메이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다시 광물 자원으로 되돌리는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2차 전지 관련의 밸류 체인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면 2차 전지 총정리를 위한 스터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적어도 2025년까지 성장이 어느 정도 굳건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개 분기마다 흔들리지 않고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의 전기차의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유가도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황이니까 체감상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23년에도 계속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에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캐파 확장을 통해서 매출 볼륨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앞으로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구는 몰빵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로서 2차 전지 소재 쪽을 말씀드리고 얼마나 높은 성장 기대감이 있는지, 그리고 소재주 중에서 꼭 사야 되는 부문별 대표주를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까지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국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으로 리스팅이 되면서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어왔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투자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고, 지금도 소재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2위, 3위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LNF가 있고, 작년에 진짜로 핫했던 종목이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첨보가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마진이 감소하는 우려 때문에 성장주들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전망에 글로벌리하게 크게 주가가 상승했던 성장주들이 많이들 상승폭을 반납하고 주가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작년 고점인 11월 가격 대비했을 때는 30% 이상의 주가 하락을 보여줬으니까 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손절도 많이 나왔을 거고 걱정도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제품을 만드는 족족 대부분이 판매로 이어지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이익을 올리는 만큼 투자를 그만큼 늘려서 생산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적어도 2025년까지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해당 산업 내에서 입지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증가폭은 상당히 가파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중에서는 가장 전반 산업의 성장이 가파르고 산업의 규모, 그러니까 기대되는 매출 창출의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재주들을 소개를 드리기 전에 2차 전지 배터리의 구성과 어떤 물질들로 만들어지는지, 에너지 발생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소재별로 어떤 소재가 중요한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개별 기업들 전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국내 셀업체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배터리의 형태는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양극과 음극이 양쪽에서 서로 전류를 주고받고 그 중간에 이렇게 분리막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액들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이동하게 해주는 물질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배터리를 얼마나 밀도 있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충전 시간, 그리고 주행 거리,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업계에서는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개발들이 음극재 배합 조건을 달리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면 이론적으로 기존의 흑연을 사용할 때보다 10배 이상의 용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와 같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포르쉐 타이칸에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가가 작년에 많이 올랐던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반고체나 전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전해질 구성에다가 고분자 첨가제를 추가로 사용을 해서 겔이나 고체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 분리막이나 다른 부분들의 사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활물질량이 증가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플라이 체인을 공부를 하는 게 주가 아니고, 그래서 이 각각의 물질을 만드는 업체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기술력이 있고 생산 규모가 크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이 계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질 생산 업체인 첨보입니다. 첨보는 전해질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세계 1위 MS 업체입니다. 그 밖에도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분야에서도 소재와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고, 매출 구성 비율을 보시면 대부분의 매출이 2차전지 소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첨보가 생산 가능한 전해질 구성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첨보가 생산하는 전해질은 리튬이온으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주력은 P전해질입니다. P전해질은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 수명 향상, 고출력, 그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 첨보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P전해질이 아니라 F전해질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기존의 P전해질보다 F전해질이 배터리 안정성을 향상시키다라는 측면과 수명 연장, 그리고 저온에서 방전 억제를 해준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본, 중국의 전해액 제조사에 전해질을 납품을 하고, 이게 셀메이커들에게 납품이 되는 구조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P 전해질이 주력이었는데 최근에 원재료 상승과 수요 증가로 인해서 P 전해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객사들이 일부 F 전해질로 눈을 돌리면서 F 전해질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커진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판가에 전이시키면서 첨부 입장에서는 가격 P, 그리고 물량 Q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P전해질의 원재료 추이를 한번 보시면 최근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P전해질 판가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보지는 않고 P전해질 가격이 기존에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비싸 보였던 F전해질이 가격 측면에서는 만만해 보이고,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F전해질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눈높이가 형성이 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첨보의 21년 말 기준 발표한 캐파 증설 계획을 한번 보시면, 전해질과 첨가액의 생산 규모는 21년 말 기준으로 3,500톤에서 23년 말까지 약 14,000톤 규모로 4배 이상의 캐파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년 말까지는 37,000톤으로 현재 대비했을 때는 10배의 생산 규모를 계획 중에 있는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첨보는 F전해질을 주력 제품으로 앞으로 내세울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는 증설 계획에서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23년도에 F전해질 생산 규모를 5천 톤으로 늘리고 24년도와 26년도 사이 구간에서 5천 톤을 늘려서 총 2만 1천 톤의 수준의 생산 규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마진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영업이익도 그대로 같이 따라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매출액은 3,900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는 40% 초반대로 증가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76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3년 증설 물량이 꽤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증설하는 만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물량은 고스란히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시장이니 만드는 족족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도 가동률이 80% 후반대에서 90% 사이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고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업체 중에 하나로 첨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 3.4조 원은 멀티플이 펄을 3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한테 그리 높은 고밸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증설 효과를 누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주가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기대하고 4월부터 하반기까지 시장 주도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업체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에코프로 BM이 양산하는 하이니켈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서 배터리 양산 업체들이 많이 찾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SDI에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들어간 양극재를 그리고 SK온에는 하이니켈 계열의 NCM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NCM 523을 니켈 함량이 높은 NCM 811과 비교를 하면 같은 배터리의 양극재가 20% 이상 적게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셀업체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셀메이커들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원가가 적게 들어서 30%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LFP 배터리의 수요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아직까지 NCM 배터리보다 떨어지고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배터리를 재활용해야 원가의 일부를 또 회수를 할 수 있는데 하이니켈 배터리인 NCM 배터리와 비교를 했을 때 원재료 회수가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시장의 반응이 분분합니다. 완전히 LFP 배터리로 대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장이 양분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NCM 하이니켈 배터리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우려감으로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로 전환이 완전히 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양분화가 되게 된다면 당분간 저가형 모델에서 LFP 배터리를 채용할 것으로 보이고 NCM 배터리도 원가 절감이 기존의 수준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 시장의 MNS를 큰 비중으로서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NCM 배터리의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 LFP 배터리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원가 상승 우려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EM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캠6과 캠7 공장은 에코프로 EM이 가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물량이 에코프로 BM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의 증설 계획은 고객사인 이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않고서는 납품 계획이 논의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증설하면 만드는 족족 고객사로 나갈 물량이라고 예상이 되고 캐파가 곧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오창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캠4와 캠4N 공장에서 생산 중단을 받게 되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캠4는 연간 12,000톤 규모고 캠4N은 연간 4,000톤 규모이기 때문에 합산했을 때 16,000톤 규모로서 작지 않은 수준의 규모가 생산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생산 재개가 조만간 될 것이란 뉴스가 나왔고 화재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만들어낸 최근 주가 하락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코프로 BM도 글로벌 2차전지 셀메이커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양극재 생산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1년 말 기준으로 7.7만 톤 규모에서 26년까지 55만 톤으로 약 5배 이상의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6이랑 캠5에는 각각 3.6만 톤, 3만 톤 규모로 올해 4분기에 조기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부터는 헝가리 공장이 증설되면 24년쯤에 10.8만 톤 규모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캐파 증가 흐름을 본다면 셀메이커들과 협의해서 증설을 할 테니까 향후 3년 정도는 전방 산업의 규모 증가에 따른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크게 빠졌던 거는 화재 말고도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보유주식 매도 차익이 했다는 소식이 실망감으로 작용해서 주가 하락을 만들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카카오도 경영진의 주식 매도가 이슈가 됐었고 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 활동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이번 내부자 거래 이슈가 디스카운트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책임 경영을 다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고 에코프로 BM 대표가 에코프로 대표직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의 대표로 외부 인사인 일질머티리얼 사장이었던 주재한 대표를 앉혔고 사회이사를 신규 선임하면서 책임 경영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 효과로 인해서 주가는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에코프로 BM의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 매출은 올해 3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YOY 기준으로 100%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2차전지 소재 쪽에서 1.8조 정도의 매출이 60% 차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2,300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아직까지 8%대를 못 넘어서고 있는데 23년도에는 8%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이 타사 대비했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캠 6공장 조기 가동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늘어났을 거라는 점, 그리고 21년도 영업이익률이 9%에서 10%까지도 나왔던 분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 8% 이상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은 올해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공시된 바는 없지만 에코프로에서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 청약대금 납입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작년에 1,500억 가량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이미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시가 나오면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시를 기점으로 추가 매수의 기회도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는 업체는 LNF입니다. 양극재 시장에서 탑티어 업체로서 많이들 투자해본 적이 있으실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에코프로 BM과 시장을 양분화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말씀드리면서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LNF도 하이니켈 양극재인 NCMA를 양산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SK온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성장이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납품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매출 구조를 한번 보시면 21년 기준으로는 2차전지향 매출이 54%로 절반 이상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차전지향 비중이 더 크게 올라오면서 23년부터는 90% 가까이 정도가 되면 2차전지 매출이 대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극재 매출이 대부분 차지하는 23년도 매출 추정치를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반부에 가서 실적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도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배합 물질들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NCM 양극재를 생산을 하다가 알루미늄을 첨가해서 NCMA 양극재를 새롭게 양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양극재 매출이 절반 이상 NCMA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1분기가 약 매출의 70%가 NCMA 부분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기존의 NCM 523 대비했을 때는 높기 때문에 이익률도 조금 더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모델 Y 제품의 유럽 수출 물량 절반 정도가 양극재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NF가 주로 납품하는 고객사 LG 엔소 가장 많은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서 배터리 생산 캐파를 늘리기로 계획 중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현대차와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1.2조 원 규모의 생산 시설을 24년에 양산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쓰이는 양극재가 NCMA가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LNF의 수주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LG 엔소를 통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물량도 꽤 크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와 LNF가 같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최근의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상해 기가팩토리 생산 캐파가 기존에는 45만 대 수준이었는데 120만 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 난징에 있는 LG 엔소를 통해서 공급하는 LNF의 NCMA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생산량 증가가 결국에는 LNF 매출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셈입니다. LNF의 양극재 캐파는 21년 기준으로 5.5만 톤 수준으로 지속적인 캐파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증설이 구지 공장의 11만 톤이 전체 완공이 되면서 22년 말 양극재 생산 능력은 13만 톤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23년 말에는 20만 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파 확장의 규모만 보더라도 2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어난 전망치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LNF도 이익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1, 2개월 내로 원가 상승을 판가 이전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하니까 마진율이 줄어드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컨센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올해도 매출은 전년 대비 세 자릿수인 155%가 상승한 2.4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290% 상승한 174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온전히 양극재 비중이 90% 가까이 올라온 시점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YOY 5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는 2,500억 정도인데, 고성장주의 경우에는 변수에 따라서 추정치의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그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높은 PER을 받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업체라는 점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추정 EPS가 주당 순이익이 5,800원 정도니까 40배 정도의 PER을 부여받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싼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폭에 대한 전망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주면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주가가 17만원 선에서 2주 만에 23만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LNF의 경우에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로 5천억 이상의 자금을 조달을 했기 때문에 22년에서 23년에 있을 캐펙스에 대한 자금이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비교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높은 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이 실적으로 직접 나오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면서 실적 전망치가 더 상향 조절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아무래도 소재주에 대한 주가가 상승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2차 전지 소재주를 담아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 중에서 음극재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증시에서 가장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2차 전지 산업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산업의 기술력 발전을 계속해서 쫓아오고 계신 분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양극재의 경우에는 이미 기술 발달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극재의 경우에는 기술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기보다는 고객사에 맞는 형태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 고객사와의 접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음극재의 경우에는 기술 성장의 그러니까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극재의 기술 발전의 핵심 물질을 만드는 업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2차 전지 음극재 시장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음극재에 들어가는 활물질은 흑연 베이스입니다. 그래파이트라고 하는데 이는 검정색 가루 물질입니다. 이 흑연 음극재를 양산해내는 업체로부터 셀메이커가 물량을 받고 이 가루 형태로 물량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동박에다가 쫙 펴발라서 배터리를 생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흑연 음극재를 팔아서 돈을 버는 업체 중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업체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음극재는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때문에 많은 완성차 업체와 셀메이커 업체들이 음극재를 좀 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표를 보시면 음극재의 경우에는 지금의 대부분이 흑연 베이스지만 앞으로 점점 실리콘을 섞어 나가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을 섞어서 쓸 경우에는 배터리 밀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작은 사이즈에서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흑연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얼마나 높은 비율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첨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명이 더 길어지고 배터리 충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음극재의 기술 성장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부터 해서 각 업체들이 목표하고 있는 음극재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역할은 무엇인지 보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거나 공대를 나오신 분이 아니라면은 내용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 또한 전문 지식이 있는 연구원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리콘 음극재 대표 업체로 알고 계신 곳입니다. 이 업체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생산하는 업체고, 실리콘 음극재도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미리 이해해야 이 회사의 입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실리콘 음극재는 앞서 얼마나 실리콘을 섞느냐에 따라서 음극재의 수명과 충전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실리콘의 함량이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SiOx라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5%에서 10% 정도가 실리콘이 함유될 수 있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레벨이 바로 저함량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SiC라고 칭하는데, 이 단계로 가게 되면 실리콘 함량을 10% 이상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아무튼 대주전자 재료는 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SiOx를 양산하는 업체인데, 여기까지만 들을 경우에는 실리콘을 더 높은 비율로 섞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서 하게 될 경우에 부피가 부풀어 오른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배터리가 부풀었다가 쪼그라드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음극재의 높은 비율로 함유를 시킬 때에는 팽창 이슈를 잘 잡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함유율을 5% 이상은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팽창을 억제하는 특허를 확보하면서 함유율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연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15%에서 약 20% 정도까지 팽창하는 수준인데, 실리콘의 경우에는 400%까지 부피가 팽창한다고 합니다. 순수 실리콘 음극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주전자 재료가 양산하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형태는 실리콘이 5% 정도밖에 함유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 상용화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르쉐의 전기차 모델인 타이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리콘 음극재는 대부분이 전기차 양산 업체들의 고민거리입니다. 테슬라도 얼마 전 기사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인 신라이온이라는 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실리콘 음극재를 연구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리콘 음극재 채택이 상당히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의 매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대주전자 재료의 밸류는 온전히 향후 커질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실적을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수준에서는 3,000톤의 SiOX를 양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증설이 들어가면서 24년이 되면 1만 톤 규모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5년부터 1만 톤을 목표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셀메이커들이나 차량 양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생산 계획을 앞당겨서 공격적으로 전기차 양산 목표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24년부터 1만 톤을 양산하는 수준으로 대주전자 재료도 앞당겨 잡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6년부터는 1만 톤이 더 추가가 되면 지금의 약 7배 수준인 캐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주전자 재료의 실적은 대부분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노 재료의 사업 부문의 수익성, 성장성에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흑연 음극재는 이익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거의 원자재 공급 성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익 마진이 5% 전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경우에는 현재 15%에서 약 20% 수준의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 실리콘 함량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을 양산할 수 있는 시기를 바라본다면 25% 정도의 이익 마진율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실리콘 음극재에 향해서 올라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여드린 캐파 확장 시기에 맞춰서 실적 수준도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40억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고 YOY로는 30% 이상 증가한 수준이 될 겁니다. 증설 분량이 반영이 돼서 캐파가 만 톤까지 늘어난 24년도면 7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23년 추정이익을 반영을 했을 때 PER이 60배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밸류만 봤을 때는 싼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성장성이 확실한 섹터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향후 2차전지 에너지 함량,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계속 따라붙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떨어질 때 사모으면서 캐파 확정 일정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준에 맞게 움직이는지, 또는 조금 더 앞당겨서 캐파 확장이 될 수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와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하는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카본 나노튜브 CNT 도전재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인데요. 이 CNT 도전재라고 하는 것은 음극재의 실리콘 함량을 높이면 나타날 수 있는 팽창 문제를 억제시켜줘서 안정성이 향상시켜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작은 회색 구슬 같은 물질이 CNT 도전재인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틈 사이에 자리를 하게 되고 덕분에 활성화되는 지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에너지 용량이 높아지게 되고 연결이 더 잘 되는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리콘을 함유시키면 CNT 도전제를 같이 적용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업체들도 CNT 도전제를 같이 사용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타이칸에 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에서도 실리콘 음극재와 함께 동사가 양산하는 CNT 도전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용 CNT를 양산한 업체로는 나노신소재가 유일한 기업이고, 이 기술력이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CNT 도전제는 물과 다른 물질들 속에서 섞여서 충분히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CNT가 잘 분산이 되어서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분산을 시키면 다시 재응집하려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용 전지향 CNT 도전제의 경우에는 실제 차량에 납품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뛰어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가의 프리미엄이 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주에 CNT 도전제를 양산하는 나노 신소재의 주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보여줬는데요. 현재 나노 신소재의 경우에는 약 6,000톤의 CNT 도전체를 양산을 할 수 있고, 최근에 800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아서 물량이 한꺼번에 매진되면서 유상증자 물량이 조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물량은 증설하는데 약 550억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공시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세 군데의 생산기지를 구축을 할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초기 생산 물량은 3,000톤이라고 하는데, 이 수준을 반영하면 내년 23년도 정도면은 1.5만 톤 정도로 양산할 수 있는 캐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캐파 기준으로 연간 CNT 도전제를 250억 정도의 연간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아마 이 캐파가 온전히 확장되고 나면은 적어도 5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CNT 도전제 매출 비중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고, 23년 정도면 연매출의 절반 정도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의 기대감을 받고 있지만, 나노 신소재의 경우에도 셀메이커와 협업이 잘 되면 장기적으로 현재 기대되는 수준의 캐파 규모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물량을 양산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고, 이는 실적 업사이드를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급 계약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얼티엄 셀스의 하이니켈 NCM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총 공급하는 물량은 약 20만 톤에서 22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장기 공급 계약, 대규모 수주 공시가 포스코 케미칼 뿐만 아니고 여러 업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가 지난 5월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약 2년간 7.2조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물량도 GM과 스텔란티스 등의 합작사 생산 라인에 공급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가팔라짐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이 2차 전지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셀메이커들과 합작법인을 통해서 대규모 공장을 세우는 형태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메이커들은 또 2차 전지 양산에 필요한 필수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글로벌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양극재 양산 업체와 대규모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사로부터 요청받은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재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구조를 낙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서플라이 체인의 상위 업체, 여기서는 완성차 업체가 되겠죠. 이들이 대규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2차 전지 수주를 크게 때리게 되면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은 또 발주받은 생산량을 뽑아내기 위해서 대규모 소재를 공급받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서플라이 체인의 더 아랫단으로 내려주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를 악수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극재 쪽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전방산업의 공격적인 성장 속도가 배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있겠습니다. 양극재 시장 내에서 한국 업체들의 지위가 더 높아지고
MS가 더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표는 SNE 리서치에서 만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MS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의 배터리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2021년보다 22년도에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증가가 크게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저가 공세를 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점유율은 하락했지만 사용량만 봤을 때는 전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 올해 상반기 수준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업체들은 CATL과 BYD, 거시안 이런 업체들로 중국 업체들이 포진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과거 미중 무역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산업군 중에서 대표적인 분야가 2차전지, 전기차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기차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밝힌 대상에 부품의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고 조립한 배터리를 장착한 차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28년까지 이 비율을 50%에서 100%까지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는 국내의 핵심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목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고 글로벌 상위에 포진한 중국 기업들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미래에셋 리포트에 담긴 부분인데 유럽은 과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최대에 달한 이후에 전기차 침투율이 한 자릿수에서 최근 20%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판매량이 확실하게 급증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월간 5만 대 언저리 수준에서 월간 15만 대까지 늘어났으니까 말이죠. 반면에 미국의 경우를 보시면 아직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전기차 전환의 가속도가 붙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 전기차 침투율은 적어도 10%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 중에 포스코 케미칼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캐파를 한번 보시면 현재 10.5만 톤 수준인데 이번 얼티엄 셀즈에 공급할 물량은 2년간에 최대 22만 톤 수준이니까 현재 캐파에서는 전부 생산하는 대로 얼티엄 셀즈에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이렇게 장기 공급 계획을 다 짜놓고 캐파를 늘려고 하는 게 특징적인데 이것은 캐파를 늘리는 데 들어가는 자금이 막대한 규모로 들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으로 회사에서 자금을 어렵게 조달해서 캐파를 늘려놨는데 제품이 안 팔리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얼티엄 셀즈에 나갈 물량은 광양 공장 3단계와 4단계 공장 그리고 포항 공장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캐파는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까지 34만 톤, 그리고 2030년까지 61만 톤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NCM만 양산하면서 이 정도 대규모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에서 NC의 양극재도 양산을 할 준비로 하고 있다 밝히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NCA도 양산을 하게 되면 고객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셀메이커들은 본인들의 형태에 적합한 양극재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적 추정이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CA 양극재를 사용하는 업체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삼성 SDI와 일본의 파나소닉이 있습니다. 당연히 캐파를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늘리려면 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합니다. 현금도 없이 공장 증설을 하는 건 불가능한데 과거 증설 때 투자 규모 수준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생산 규모를 통해서 유출을 해봤을 때 양극재는 1만 톤당 10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포스코 케미칼은 앞으로 캐파를 늘리는데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ESG 채권 발행을 통해서 25년 만기로 2천억 원, 27년 만기로 1천억 원, 합쳐서 추가로 3천억 원 가량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자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출입은행과 협약을 맺으면서 1조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골자는 생산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데 1조를 3년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현재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신사업인 2차전지 쪽에서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사인 만큼 자금 조달의 우려는 다른 양극재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편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뿐만 아니고 또 음극재도 사업을 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원래는 포스코 케미칼은 일본에서 기술을 받아들인 LS 엠트론이라는 기업의 음극재 사업을 인수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셀메이커들에게 흑연 음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2022년 기준으로 캐파가 8.2만 톤 수준인데 25년까지 17만 톤, 2030년까지 32만 톤으로 늘려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극재 사용 용도를 보시면 EV량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 음극재만 보고 포스코 케미칼에 베팅하기에는 매출 사이즈도 양극재 대비해서는 크지 않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극재와 양극재를 모두 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는 국내에서 매력도가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은 2분기에 매출이 8천억 원, 영업이익이 552억 원이 나왔는데 이는 컨센보다는 많이 잘 나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YOY로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했는데 컨센 대비해서 7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컨코를 들어보니까 리튬을 비롯해서 메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판가 상승으로 전이시키면서 매출이 늘어났고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이익이 생각보다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른 양극재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매력적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2차전지 밸류체인 내 기업들은 단순히 PER로 비교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전방산업이 호황이라는 환경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사업의 고객사의 확장성, 그리고 매출 볼륨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충분히 포스코 케미칼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이고 양극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매출 볼륨과 함께 시가총액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IRA 법안에 따라서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수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소비자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완성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된 핵심 광물을 연도별로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거나 미국 내에서 조립 및 제조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을 하는지 충족을 시켜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되는 완성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크리티컬 미네랄즈, 즉 이 내용은 미국 그리고 FTA 국가에서 추출하고 처리된 광물 혹은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을 활용한 비중이 40%를 넘겨야 되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2023년부터 지켜져야 되는 내용이고 매해 10%씩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이면 50% 이상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IRA 법안은 27년 이후부터는 80%를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은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 부품에 관한 조항입니다. 2023년부터는 배터리 내 소재의 일정 비율을 미국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3년에는 적어도 50%를 충족을 해야 되고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매해 10%씩 증가를 해서 2024년에는 60%, 최종적으로는 10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보면 미국에서 전기차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전부 미국에서 자원을 조달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라 라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중국산 제품을 소외시키고자 하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콕 집어서 법안에 발의해야 하는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번 IRA 법안을 발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문제지만 법안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다 보니까 다소 속도감만 보자면 급하게 시행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법안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건을 맞춰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2022년 중에 해당 요건을 충족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리스트에 국내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보시면 아우디, BMW, 포드, 테슬라 등이 해당이 됐고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내 차량 브랜드인 현대기아차는 리스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산 전기차의 70%는 IRA 조건에 미충족되기 때문에 이대로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모델이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에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들어가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정되어 있던 일정보다도 훨씬 더 빨리 현대차에서 미국 내 공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미국과 FTA 수교 중인 국가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 광물 쪽 자원이 많은 호주, 칠레가 눈에 띄는군요. 그 중에서 2차 전지에 필요한 주요 광물을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각각 원재료마다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2차 전지 쪽도 대중국 원재료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과 FTA 체결이 된 국가들의 광물 생산 비중은 리튬의 경우에는 80%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니켈의 경우에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배터리에 사용될 만한 수준의 니켈은 이 비중보다도 훨씬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발트와 망간 그리고 흑연의 경우에는 1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리튬도 차량 배터리에 사용될 만한 수준인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의 생산 비중을 계산을 하면 실제로는 20%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흑연의 경우에는 80%가 넘는 비율이 중국을 통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리튬의 경우에도 1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글로벌리하게 전기차 시장에 중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이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의존도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이번 IRA 법안 발의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 차량 대수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전기차 침투율을 올려가겠다라는 취지 하에서는 미국과 FTA 체결 국가들의 광물로는 원재료 공급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국내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이 중국 외에 원재료 공급처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LG에너지 솔루션은 칠레, 호주, 미국에서 리튬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기간만 봤을 때도 2028년까지로 장기 공급 계약의 형태로 맺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니켈도 호주와 캐나다로부터 공급받는 장기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호주 업체와 니켈, 미국 업체와 리튬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매년 미국에서 제한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원재료를 미국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공급 계약을 통해서 원재료 조달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원재료별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부분의 원재료들은 날 것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원료를 가공해서 2차전지 배터리에 맞는 상태로 정제하고 가공을 해서 작업을 거친 뒤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리튬의 경우에는 양극재와 전해액을 만드는데 주로 필요한 자원인데 호주와 남미, 중국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중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남미에서 주로 조달하는 형태로 가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양극재 양산업체인 포스코 케미칼이 원재료 조달 이슈에서는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5년까지 11만 톤의 리튬을 자체 조달하고 2030년까지 22만 톤 수준의 리튬을 자체 조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만 톤 수준의 리튬을 생산이 가능한데 올해 중으로 추가로 2.5만 톤을 늘려서 연간 5만 톤 리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24년에 양극재 캐파가 19만 톤이 조금 넘고 그러려면 리튬이 9만 톤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리튬 전체를 자체 조달 가능한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니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현재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이 양극재를 공급하는 한국 소재 업체들이 양극재 생산에 필수적인 전구체,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된 화합물 조달에 있어서 공급처 다변화는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양극재 업체들은 전구체 수입액의 9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다른 매출처를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전구체 자체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구체 자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국내에서 전구체 양산업체로 알려진 E&D가 전구체 5,000톤 캐파를 확보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라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 배터리의 코발트와 망간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함량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NCM에서 NCA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흑연의 경우에는 음극재 양산에 필요한 물질인데 미국에서는 주로 인조 흑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흑연 사용량이 80% 정도가 인조 흑연인데 미국이 인조 흑연 생산 선두 국가이기 때문에 우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인조 흑연뿐만 아니고 천연 흑연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천연 흑연 조달 이슈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는데 호주의 광산 개발 업체 지분 인수를 통해서 흑연 조달처를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IRA 법안의 중요한 내용들과 글로벌 광물 자원 조달 현황을 한번 뜯어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의 최근 주가가 왜 다른 양극재 업체들과 반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2차전지 산업 내에서 IRA 법안 발효 이후로 광물 자체 조달이 가능한 업체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가치 평가도 더 높게 프라이싱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인정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업체인 라이사이클, 국내에서는 미국의 2천만 달러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성일하이텍이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구는 몰빵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폐배터리 시장을 먼저 이해하려면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배터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뿐만 아니고 보조 배터리, 노트북에 들어가는 2차전지들도 동일한 원리인데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면서 State of Health라는 SOH라는 지표가 떨어지게 되고 에너지 용량이 유지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 SOH가 70% 정도 떨어지게 되면 충전의 빈도수가 많아지고 수명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폐배터리로 분류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배터리 수명은 생산업체가 밝힌 바로는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인 10년 뒤부터는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포인트고 이 시장이 조만간 개화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들의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셀메이커들이 생산 캐파를 자꾸 계속해서 늘리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리튬과 니켈의 가격은 최근 5년 동안 본 적 없는 가격을 경신하고 있고 리튬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사상 최대 수준의 가격을 기록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급은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상황이 앞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들은 더욱더 배터리 생산의 단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 쓴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는 사업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또는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원재료를 최대한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폐배터리 자원 순환도를 보시면 배터리가 수거가 되고 나면 처음부터 바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원재료를 추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등으로 리유즈를 하고 상태가 더 안 좋은 경우에 리사이클을 통해서 리튬, 니켈과 같은 원재료를 추출하고 소재 업체들에게 다시 재판매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맥킨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시면 그림에서 폐배터리 자원 순환도에서
배터리가 수거가 되면 처음부터 리사이클이 되는 게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한 거는 ESS 등으로 재사용을 하게 되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리사이클을 통해서 이런 원재료들을 추출을 해내서 소재 업체로 재판매하는 것입니다.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리유즈를 해서 ESS에 쓰게 될 경우에 비용을 절감하는 비율은 무려 60%에서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활용의 경우에는 금속과 원재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글로벌리하게 재활용을 할 줄 아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에코프로와 성일하이텍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크게 전처리 기술과 금속 회수 기술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전처리 기술은 입고된 폐배터리 내부에 전기를 방전시킨 다음 모듈을 분리하고 해체를 해서 배터리 셀을 수거하게 되고 파쇄를 통해서 금속을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등으로 부분별로 선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공정을 거쳐서 각자의 금속을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건식, 습식 방식을 사용하는데 건식 방식은 말 그대로 고온의 상태에서 유기물을 태우고 나면 니켈, 코발트, 구리가 합금 형태로 남는 것이고 나머지가 섞여 있는 채로 슬래그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걸 습식 공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분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리튬,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입니다. 건식은 사실 지금까지 상업적으로 가장 검증된 방식인데 리튬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고온 처리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습식 방식이 더 나은 건 아닙니다. 전처리 형태로 분말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배터리 주요 원자재가 95% 가까이 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절약 측면, 배터리 생산 비용 절감 측면에서 좋습니다. 간혹 이렇게 해서 재활용으로 나온 원자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천연자원에서 채굴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재활용은 잘 하는 업체를 선별해서 다가올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오는 시장을 미리 대비해서 미리 선점해 두는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에코프로 CNG와 성일하이텍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투자 대상으로 적합해 보이는 기업은 국내 두 개의 업체하고 미국의 스펙으로 상장되어 있는 리사이클이라는 업체입니다. 리서치 자료에서는 상장 전에 나온 거라서 비상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도 매력적인데 테슬라의 기술직 임원이 차린 업체고 테슬라의 북미 공장 주변에서 공장을 설립하면서 테슬라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레드우드가 담당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파나소닉에서 레드우드랑 합작을 해서 재활용을 한 다음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기에는 어렵고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사이클입니다. 이 업체는 스펙으로 상장을 했고 북미 최대의 리사이클러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과 이미 상업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 이미 파쇄 분리하는 시설을 2만 톤짜리를 2개나 보유하고 있고 2024년도까지 20개를 늘려서 연간 10만 톤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처리 없이 저온에서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업체고 12가지 특허를 통해서 블랙매스를 분리해서 황산 코발트부터 탄산 리튬까지 추출을 해낸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아직까지 순이익이 안 나는 적자 업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배터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설비 투자를 통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익이 없을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만 매력도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인 EPS는 마이너스 0.33달러를 기록을 했고 예상하기로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흑자 전환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체는 국내의 성일 하이텍입니다. 비상장 회사고 이 회사는 조만간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터리를 생산하는 LG, SK, 삼성을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선두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확보하는 금속 양을 기준으로 2개 공장으로 4,400톤 정도이고
증설 예정인 3공장을 상장을 통해서 자금 마련을 하고 2023년도까지 완공을 할 거라고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공이 되면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1.2만 톤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도에 600억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21년도에는 1000억을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대표가 인터뷰에서 1300억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률은 약 8%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고 상장하고 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장이 확보하는 금속 양을 기준으로 4,400톤인데 2023년도에 1.2만 톤 규모가 된다고 가정하면 매출 가정은 지금 나오는 매출의 3배 그 이상일 겁니다. 폐배터리 처리하는 산업도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면 매출당 고정비가 감소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 1000억을 달성했다고 하면 증설이 예정한 시기대로 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23년도의 매출은 3000억 그 이상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주들이 초기 예상했던 매출 성장보다 훨씬 높고 가파른 수치를 기록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폐배터리 시장도 본격적으로 노후 배터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상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 예정되어 있는 IPO에 참여해서 성일하이텍 주식을 받아보는 것도 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업체로는 에코프로 CNG입니다. 이 회사도 비상장사인데 대신 지분의 45%를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상장하지 않는다면 에코프로를 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는 그룹 내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 BM, 전구체 업체인 에코프로 G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 업체랑 비교했을 때 원재료를 추출해서 납품하는 과정이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훨씬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처리량 기준으로는 2만 톤 정도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데 24년도까지 2배 확대를 하게 되면 4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식 공정을 통해서 배터리셀을 해체를 하고 산출물인 블랙 파우더로 습식 과정을 거쳐서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오창 폴란드 공장에서 폐배터리를 받아서 리사이클을 할 거고 아마도 고객사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업체도 매출의 규모가 낮고 에코프로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아주 작다 보니까 폐배터리를 보고 에코프로를 투자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업체인 인선 ENT입니다. 이 업체는 원래 폐기물 처리를 잘 하는 업체고 폐기물 처리 섹터 내에서는 대표 종목입니다. 기존에 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건설 폐기물을 가져와서 재활용을 하는 매출이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환경오염에 민감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 때문에 최근에 친환경 업체로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업체입니다. 폐기물 수집, 그 다음 운반을 하고 그리고 선별을 해서 소각시키고 재활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매립하는 과정을 전부 인선 ENT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업체로 보입니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선 모터스가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 폐차 재활용하는 것은 원래 배터리가 메인이 아니고 폐 자동차에서 나오는 비철 금속이 메인인데 폐차하고 나오는 철 스크랩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전처리 위주로 하고 있는데 후처리까지 하겠다는 게 현재 회사의 목표입니다. 19년도 하반기부터 20년도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성장이 다소 정체됐지만 이익률은 여전히 10% 후반대를 보이고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빠르면 23년도에서 2024년도부터 해서 폐배터리 사업이 신규 매출을 올려주면 이익 기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업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폐기물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폐기물 단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 성장을 정체하는 모습을 만들었고 주가가 부진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다른 폐기물 업체하고 차별화된 매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국내 중소형 상장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으며 곧 커져갈 시장에 대해서 미리 공부가 되어 있고 이에 대비해서 시설 투자를 미리 열심히 해놓는 업체를 알아두는 것은
나중에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